자, 원 없이 봐라. 이게 니들이 그토록 환장하는 돈이다. 강남 빌딩, 분당 상가 다 합쳐서 200억이야. 병실 침대에 앉아 며느리 앞에서 등기부등본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요양원으로 보내려던 시어머니가 실은 200억 자산가였고 며느리 자신은 그 사실도 모른 채 결혼 사기꾼이라는 정체가 폭로된 순간이었죠. 아들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사연을 영상으로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옥자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지금 이렇게 병원 침대에 앉아서 며느리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걸 보고 있자니 참 기분이 묘하네요. 아니, 사실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슬픕니다.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다 저 여자 때문이지만 결국 내가 아들을 제대로 못 키운 탓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다 불러 모은 건 이유가 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면서 건어물 장사로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시험 삼아 숨겨왔는데 이제 그 시험의 결과를 발표할 시간이 온 겁니다. 처음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말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1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아들 성훈이가 32이었어요.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녔지만 번듯한 건 아니었죠. 중소기업 영업사원이었는데 월급은 그럭저럭 받았지만 여유 있게 살 정도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전 혼자가 됐습니다. 아들은 따로 살림을 차린 지 오래였고 저는 노량진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 아파트가 제 명의였는데 시세로 한 3억 정도 됐을 겁니다. 남편 생전에 장만한 거였죠. 하지만 제 진짜 재산은 따로 있었어요. 남편도 몰랐던 겁니다. 젊은 시절부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했거든요.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월급이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밤 늦게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장사 수완이 좋았어요. 물건 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 상대하는 것도 잘했거든요. 건어물이 잘 팔렸고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둘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남편이 술을 좋아했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고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걸 알면 그 돈을 다 날릴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전 비밀 계좌를 만들었어요. 태양산업개발이라는 법인 명의로요. 처음엔 그냥 돈을 모으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동산에 눈을 떴습니다. 그때가 90년대 중반이었어요. 강남이 개발되고 분당 신도시가 생기고 그럴 때였죠. 전 그때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강남에 작은 빌딩 한 채를 샀고 분당에 상가 몇 개를 샀어요. 개포동에 땅도 샀고요. 그렇게 20년 넘게 굴리다 보니까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남편 몰래 한 일이었고 아들도 전혀 몰랐죠. 제가 그냥 수산시장에서 생선이나 팔다가 늙은 줄만 알았을 겁니다. 근데 왜 숨겼느냐고요? 아들 때문이었어요. 성훈이가 어릴 적부터 착하긴 했는데 좀 약한 면이 있었거든요. 의지가 약하고 남한테 휘둘리기 쉬운 성격이었어요. 그런 아들한테 미리 돈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일부러 가난하게 살았어요. 남편 월급으로 겨우겨우 사는 척했고 아들한테는 대학 등록금도 빠듯하게 대주는 척했죠. 장학금 받아야 한다고 아르바이트 해야 한다고 닥달했어요. 아들이 고생을 해야 제대로 큰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노량진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여전히 가난한 노인네처럼 살았어요. 아들은 가끔 찾아와서 용돈 10만 원씩 주고 갔는데 전 그것도 고맙다고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때 며느리를 처음 봤죠. 첫인상부터 별로였습니다. 미주라고 했어요. 29살인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거든요. 아들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방이었어요. 3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미주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어머님, 저희 집안은 괜찮으세요?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거든요. 수입이 좀 되는 편이에요. 성훈 오빠랑 결혼하면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이 괜찮다는 여자가 중소기업 다니는 아들한테 왜 시집을 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아들은 완전히 반한 상태였습니다. 미주가 예쁘긴 했어요. 키도 크고 날씬했고 화장발도 받는 얼굴이었죠. 전 아들한테 좀 더 알아보고 결혼하라고 했어요. 근데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왜 그래요? 미주는 좋은 애예요. 엄마가 보기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니까 허영심한 여자로 보이나 본데 그거 다 친정에서 사준 거래요. 미주는 착해요. 그래서 전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아들이 좋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속으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저 여자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어요. 하객도 몇 명 안 왔고 식장도 작은 데서 했죠. 친정 쪽에서는 아버지 혼자 왔습니다. 김학수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이는 60줄 중반쯤 돼 보였어요. 인상이 좀 험해 보였는데 웃으면서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사돈 반갑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제가 사업하느라 바빠서 딸을 제대로 못 챙겼는데 이제 좋은 집안에 시집 가니까 다행이에요. 사업을 한다길래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무역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랑 거래를 많이 한다나 뭐라나.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뭔가 석연찮았어요. 옷차림이 사업가처럼 안 보였거든요. 싸구려 양복에 넥타이도 제대로 안 맨 채로 왔어요. 결혼식 끝나고 신혼집에 들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뭐 결혼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였죠.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랄 뿐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혼자 살기 힘들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미주도 어머님 모시고 싶대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다니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의심이 들었지만 아들이 워낙 간절하게 말하길래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전 제 진짜 재산을 절대 알리지 않기로 했죠. 아들네 집에 가더라도 가난한 노인네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 노량진 아파트를 아들 몰래 전세로 돌렸어요. 그 돈은 제 비밀 계좌로 넣어뒀고요. 그리고 짐은 거의 안 챙겼습니다. 딱 하나 자개농 하나만 들고 갔어요. 그 자개농은 제가 20살 때 시집 올 때 가져온 겁니다. 어머니 유품이었어요. 크기는 작은데 나전칠기로 만들어져서 아주 정교했죠.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금이 가고 자개가 떨어져 나간 데도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냥 낡은 가구였죠. 근데 전 그 자개농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 안에 제 모든 비밀이 들어 있었거든요. 태양산업개발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처음 갔을 때 며느리 미주의 얼굴이 확 굳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짐이 그게 다예요? 네, 나 이거면 돼. 옷도 몇 벌 안 되고 필요한 것도 별로 없어. 미주가 자개농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청 낡았는데. 버릴 거 아니에요? 이거 버릴 수 없어. 내 시할머니 유품이야. 나한테는 소중한 거라고. 미주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 네. 그럼 창고에라도 넣어둘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게 아들네 집은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30평 정도 되는데 신혼집치고는 괜찮았죠. 전세로 사는 집이었고 전세금은 3억이라고 했습니다. 제 방은 작은 방이었어요. 원래 다용도실로 쓰던 곳인데 거기에 침대 하나 놓고 제 방이라고 했죠.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참을만 했어요. 전 원래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요. 첫날 저녁을 먹는데 미주가 식탁을 차렸어요. 근데 반찬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게 전부였어요. 성훈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미주가 요즘 입덧이 심해서 음식을 잘 못해요. 이해해 주세요. 입덧? 아들 부부가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손주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전 웃으면서 말했죠. 괜찮아. 내가 해줄게. 입덧할 때 고생 많지? 근데 미주가 차갑게 대꾸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요리하시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전 냄새에 민감해서 못 참겠어요. 그냥 제가 하는 게 나아요. 냄새라니요. 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입덧 중이니까 예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날 밤 제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들네 집에 온 게 잘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미 노량진 아파트는 전세로 돌렸고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참고 살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주가 출근하는 걸 봤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성훈이한테 물어봤죠. 미주가 직장 다녀? 네, 백화점에서 일해요. 화장품 파는데요. 아, 그래. 그럼 월급은 얼마나 받아? 성훈이가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한 200 정도요. 근데 엄마,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근데 속으로는 계산이 됐어요. 성훈이 월급이 300, 미주 월급이 200이면 합쳐서 500입니다. 그런데 명품 가방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친정에서 사준다고 했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날부터 전 집안일을 도왔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며느리가 직장 다니니까 제가 해야죠. 근데 미주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설거지 하실 때 물 좀 아껴 쓰세요. 수도세 많이 나와요. 어머님 빨래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전기세 아까워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엔 참았어요. 며느리가 알뜰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알뜰한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싫어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훈이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어두웠어요. 아들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요. 근데 미주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이번 달도 적자야, 적자. 전세금 만기되면 어떡할 건데? 전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돈이 부족하다니 월급을 500씩 받는데 왜 부족한 거죠? 나중에 성훈이한테 물어봤더니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주식 투자를 좀 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빚이 좀 있어요. 얼마나? 성훈이가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5억이요. 5억.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어떻게 5억이나 빚을 졌을까요? 그것도 주식으로. 성훈이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친구한테 속은 거였습니다. 친구가 코인으로 몇 억 벌었다고 자랑하길래 성훈이도 따라서 투자했대요. 근데 코인이 폭락하면서 원금을 다 날렸고 그걸 만회하려고 대출까지 받아서 더 투자했다가 완전히 망한 거였죠. 왜 그런 짓을 했어? 코인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 엄마, 저도 알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돈이 필요했어요. 미주가 임신했는데 애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전세금도 만기되면 집주인이 올려달래요. 그래서 한탕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바보였어요. 성훈이가 울먹이는 걸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전 일부러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5억을 어떻게 갚을 건데? 모르겠어요. 조금씩 갚아야죠. 이자만 한 달에 100 넘게 나가요. 그때 미주가 들어왔어요. 저랑 성훈이가 얘기하는 걸 듣더니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님, 성훈 오빠 도와주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잖아요. 5억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나 돈 없어. 나도 연금 받아서 겨우겨우 사는 사람이야. 연금이요? 얼마나 받으세요? 30 정도. 미주가 코웃음을 쳤어요. 고작 30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럼 저희한테 얹혀 사시는 거네요. 식비도 안 내시고. 그 말이 너무 아팠지만 전 참았어요. 며느리의 본색을 더 보기 위해서였죠. 그날 밤부터 미주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녁 먹을 때 제 앞에만 반찬을 적게 주고 밥도 찬밥을 줬어요. 심지어 제가 TV 보고 있으면 자기가 볼 프로 있다면서 채널을 마음대로 돌렸습니다. 성훈이는 그런 미주를 말리지 못했어요. 아니, 말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 모든 걸 꾹꾹 눌러 참으면서 견뎠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자개농을 쓰다듬으면서 차라리 진실을 밝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본성을 끝까지 시험해 봐야 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주가 수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동네 마트에 장 보러 나갔다가 일찍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니까 미주가 제 방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자개농을 열어서 안을 뒤적거리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미주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아,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저 그게 청소하려고요. 청소? 내 방을 내가 청소하는데 왜 내가 청소를 해? 아니, 어머님이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먼지가 많이 쌓였더라고요. 거짓말인 걸 바로 알았어요. 미주는 제 재산을 찾고 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숨겨둔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날 저녁 성훈이랑 미주가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전 일부러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귀 기울였습니다. 오빠, 어머님 진짜 돈 없는 거 맞아요? 건어물 장사로 그렇게 오래 일했으면 좀 모았을 것 같은데. 엄마가 돈 있으면 진작에 도와줬겠지. 없으니까 못 도와주는 거야. 아니,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그 낡은 자개농,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버리라고 해도 절대 안 버리잖아요. 그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미주야,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는 정말 가난해. 그럼 확인해봐요. 흥신소 써서라도 조사해봐요. 만약에 어머님한테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조사하려고 한다니. 게다가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낯선 남자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사복을 입었는데 뭔가 수상했어요. 그 남자가 아파트 경비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니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성훈이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아, 요즘 이 아파트에 낯선 사람 돌아다니지 않니? 성훈이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그냥 부동산 직원일 거예요. 요즘 이 아파트 매물 나왔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성훈이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거든요. 그날 밤 전 잠을 못 잤어요. 아들 부부가 정말 저를 조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헷갈렸습니다. 근데 다음 날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됐어요. 미주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거실에서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좀 컸어요. 네, 김 사장님. 조사 결과 나왔어요? 아, 진짜요? 딱히 재산이 없다고요? 통장도 별로 없고? 아, 그럼 정말 가난한 거네요. 에이, 시간 낭비했네. 네, 비용은 입금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아들 부부가 정말로 저를 조사한 겁니다. 흥신소까지 동원해서요. 근데 다행히 제 재산은 들키지 않았어요. 태양산업개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설마 시어머니 이름으로 조회해 봤겠죠. 당연히 안 나왔을 겁니다. 전 그날부터 더 조심했어요. 자개농을 절대 열지 않았고 서류는 더 깊숙이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의 행동을 계속 지켜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주의 친정아버지 김학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김학수가 집에 온 날 전 바로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눈빛이 영 수상했습니다. 사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 사람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가식적이었어요. 입은 웃는데 눈은 안 웃고 있었거든요. 네, 뭐 그럭저럭요. 사돈은 사업은 잘 되세요? 아유, 사업이야 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죠. 그래도 먹고 살만은 해요. 김학수가 담배를 꺼내 들더니 성훈이한테 물어봤어요. 성훈이, 담배 피워도 되지? 아, 네. 베란다에서 피우세요. 김학수가 베란다로 나가는데 저한테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사돈,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전 따라 나갔어요. 베란다에서 김학수가 담배를 피우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여기서 사시기 불편하시죠? 젊은 부부랑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괜찮아요. 아들네 집인데 뭐, 괜찮긴요. 보니까 사돈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김학수가 뭘 알고 하는 얘기인지 궁금했거든요. 스트레스는 무슨 스트레스? 나 괜찮아요. 김학수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양원 가시는 게 어떠세요? 요즘 요양원 시설 좋아요. 깔끔하고 또래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고 여기서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요양원? 나 아직 건강해요. 왜 요양원을 가요? 건강하시긴 한데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요양원에서 관리 받으시면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훈이네도 부담이 줄어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습니다. 아마 미주가 부탁한 거겠죠. 전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 안 가요.
요양원 같은데 갈 생각 없어요. 김학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돈, 왜 그러세요? 좋은 제안인데. 비용도 제가 일부 부담할게요. 우리 미주도 시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싫다니까요. 전 아들 곁에 있을 거예요. 김학수가 담배를 바닥에 비비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그렇게 나오시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사돈, 여기서 계속 버티시면 성훈이네 부부가 힘들어져요. 지금도 빚 때문에 고생하는데 시어머니까지 모시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김학수가 단순히 미주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학수가 돌아간 뒤 미주가 거실에서 성훈이한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오빠, 아버지가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머님 요양원 보내는 거 어때요? 우리도 편하고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성훈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근데 엄마가 싫다잖아. 어떻게 억지로 보내? 오빠는 왜 그래요? 효도가 꼭 곁에 모시고 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요양원에서 편하게 모시는 것도 효도예요. 그날 밤 전방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낼까봐 두려웠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게 마지막 시험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들이 진짜 저를 버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 말이에요. 며칠 뒤 성훈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성훈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 침대에 앉아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성훈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요양원 한번 알아봤어요. 시설 좋은 데로요. 엄마 나이에는 거기서 지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저를 버리려는 거였습니다. 나 안 가. 내가 여기 있으면 그렇게 불편해? 불편한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예요. 여기서는 엄마가 할 일도 없고 심심하시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또래분들이랑 어울릴 수 있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성훈아, 엄마는 내 곁에 있고 싶어. 손주 태어나면 돌봐주고 싶고. 왜 날 쫓아내려고 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엄마. 그냥 미주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임신 중인데 시어머니까지 모시려니까 힘든가 봐요. 저도 빚 때문에 미칠 것 같은데 엄마까지 챙기려니까 버거워요. 결국 본심을 드러냈어요. 저 때문에 버겁다는 거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뭐. 내가 짐이구나.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나 혼자 생각 좀 할게. 나가줄래? 성훈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어요. 전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린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근데 동시에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평생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악착같이 일했는데 이게 보답인 건지. 그렇게 며칠을 힘들게 보냈어요.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성훈이랑 미주는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말도 별로 안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보이고 옆에서는 의료기계 소리가 삐삐 울리고 있었습니다. 성훈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엄마가 쓰러지셔서 119 불렀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요. 그냥 스트레스랑 영양실조래요. 영양실조.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200억 재산을 가진 사람인데 영양실조에 걸렸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젊은 남자 의사였는데 차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영양 상태도 안 좋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한 것 같아요. 집에서 제대로 식사하시나요? 성훈이가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네, 드시긴 하는데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우울증 증상 같은데요.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서 좀 더 신경 써드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성훈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못 챙겨드려서.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 미주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목소리에 진심은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었죠. 미주가 성훈이한테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오빠, 입원비 얼마나 나올까요? 우리 돈도 없는데. 쉿, 엄마 들어. 근데 이미 들었죠. 전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며칠 뒤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더 냉랭해졌어요. 미주는 아예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성훈이도 어색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학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왔더라고요. 사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좋은 요양원 찾아왔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김학수가 서류를 펼쳐 보이는데 요양원 팸플릿이었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한 곳이었어요. 사돈, 여기 정말 좋아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시설이 최고예요. 사돈 같은 분이 계시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전 팸플릿을 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전 안 간다니까요. 왜 자꾸 요양원 얘기를 하세요? 김학수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사돈,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여기 계시는 것보다 요양원 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성훈이네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때 성훈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그건 제가 엄마랑 직접 얘기할게요. 김학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성훈이, 자네가 뭘 제대로 얘기해. 빚 때문에 정신없는 주제에. 이런 건 어른들이 나서야 해. 그 말을 들으면서 김학수가 이미 이 집안의 실권을 쥐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성훈이는 김학수 말에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주가 거들었어요. 어머님,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우리도 편하고 어머님도 편하시잖아요. 그때 전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참아야겠다고. 더 이상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나 병원 간다. 정밀 검사 받고 올게. 성훈이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응. 요즘 몸이 안 좋아.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어요. 근데 병원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전 다른 곳으로 갔어요. 제가 간 곳은 노량진 수산시장이었어요. 제가 평생 일했던 곳이죠. 거기 가면 제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황영감이라고 저랑 같이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황영감은 이제 은퇴했지만 여전히 시장에 자주 나왔어요. 단골들이랑 차 마시고 수다 떨고 그랬죠. 옥자 씨,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황영감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아들네 집에 들어간 일, 며느리한테 구박받은 일, 요양원 보내려는 일까지 전부요. 황영감이 듣더니 혀를 찼어요. 그거 참 심하네. 근데 옥자 씨, 자네 재산은 왜 안 밝혀? 그거 보여주면 저 며느리가 꼼짝 못할 텐데.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황 영감,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전 황 영감한테 제 계획을 말했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죠. 황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옥자 씨, 각오는 해야 해. 이거 하면 아들하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이미 틀어졌어요. 그날 황 영감이랑 구체적인 계획을 짰습니다. 며느리의 과거를 조사하고 사돈 김학수의 정체도 파헤치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폭로하기로 했죠. 황 영감이 아는 사람 중에 전직 형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미주랑 김학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황 영감이 전화를 했습니다. 옥자 씨, 큰일 났어. 자네 며느리 보통 사람이 아니야. 뭔데요? 황 영감이 보낸 서류를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미주의 본명은 김수진이었습니다. 개명한 거였어요. 그리고 과거에 결혼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미주는 5년 전에 60대 남자를 상대로 결혼 사기를 쳤대요. 결혼하겠다고 속이고 3천만 원을 뜯어낸 거죠. 근데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해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학수도 문제였어요. 그 사람 전과가 6범이었습니다. 사기죄로 2번, 횡령으로 1번, 폭행으로 3번. 10년 전에 출소했는데 그 뒤로 조용히 지냈다고 하네요. 이 부녀가 짜고 치는 거였어요. 미주가 결혼으로 접근하고 김학수가 사돈 행세를 하면서 재산을 노리는 거였죠. 근데 제가 가난한 줄 알았으니까 당황한 거였습니다. 전 그 서류를 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내 아들이 저런 사기꾼들한테 속은 거였습니다. 황 영감이 말했어요. 옥자 씨,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니에요. 신고하면 아들도 피해자로 취급받을 거예요. 전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응징하고 싶어요. 어떻게? 전 황 영감한테 최종 계획을 말했어요. 병원에 입원한 척하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였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하는 겁니다. 황 영감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옥자 씨, 그러다가 자네 건강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이제 끝을 봐야 해요. 그렇게 계획을 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성훈이가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엄마, 병원에서 뭐래요? 검사 결과 나왔어요? 응. 의사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래. 입원해야 할 수도 있대. 미주가 거실에서 힐끗 쳐다보더니 뭔가 기대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큰 병에 걸렸기를 바라는 거겠죠. 다음 날 전 큰 병원에 입원했어요. 물론 꾀병이었습니다. 의사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협조를 구했죠. 의사도 사정을 듣더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성훈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의사가 뭐래요? 아직 검사 중이래. 근데 성훈아, 엄마가 부탁이 있어. 뭔데요? 며느리랑 사돈 어른도 같이 오라고 해. 얘기할 게 있어. 성훈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이틀 뒤 병실에 다들 모였습니다. 성훈이, 미주, 그리고 김학수까지. 황 영감도 제 친구라고 소개하고 자리에 앉혔어요. 병실 침대에 앉아서 그들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거예요. 다들 왔네. 오늘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미주가 걱정하는 척 물어봤어요. 어머님, 검사 결과 안 좋으세요? 큰 병이세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나 안 아파. 꾀병이었어. 네.
성훈이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나 멀쩡해.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꾀병 부린 거야. 김학수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사돈, 장난하시는 거예요? 우리 바쁜 사람들 불러놓고. 장난 아니에요. 진지한 얘기예요. 전 침대 옆 서랍을 열어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황 영감이 미리 준비해 둔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미주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내 과거야, 김수진 씨. 아니지. 이제는 미주라고 해야 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미주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성훈이도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면서 설명했어요. 내 아내의 본명은 김수진이야. 5년 전에 개명했지. 그리고 그 전에 결혼 사기 전과가 있어. 60대 남자를 속여서 3천만 원을 뜯어냈지. 미주가 발끈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 여기 다 증거가 있는데? 전 조사 서류를 성훈이한테 넘겼어요. 성훈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주야, 이게 진짜야? 미주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때 김학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사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딸을 모함하시는 거예요? 모함? 당신도 할 말 없을 텐데요, 김학수 씨. 아니, 정과 육범이시죠? 김학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당신 정과 기록 여기 다 있어요. 사기죄, 횡령죄, 폭행죄. 10년 전에 출소하셨죠? 그 뒤로 조용히 지내다가 이제 딸이랑 짜고 다시 사기를 치려는 거죠? 전 김학수의 정과 기록도 성훈이한테 넘겼어요. 성훈이가 서류를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사실이에요? 김학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미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오빠. 저 정말 오빠 사랑해요.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왜 흥신소 고용해서 나를 조사했어? 내 재산을 찾으려고 한 거 아니야? 미주가 말문이 막혔어요. 성훈이가 미주를 돌아봤어요. 미주야, 그것도 진짜야? 미주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죠. 전 계속 말을 이었어요. 너희는 내가 가난한 줄 알았지. 재산이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실망했을 거야. 근데 말이야. 전 침대 밑에서 큰 가방을 꺼냈어요. 그 안에 자개농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냄새난다고 갖다 버리라던 이 자개농.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니? 성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개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야. 강남 빌딩, 분당 상가, 개포동 땅. 다 합쳐서 200억이야. 200억? 성훈이가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응, 200억. 내가 평생 건어물 장사하면서 모은 돈이야. 태양산업개발이라는 법인 명의로 숨겨뒀지. 너희는 몰랐을 거야. 미주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김학수는 입을 벌린 채 말을 못했고요. 전 서류를 한 장씩 펼쳐 보였어요. 여기 강남역 근처 빌딩. 시세가 80억이야. 여기 분당 상가. 50억. 여기 개포동 땅. 70억. 다 합치면 200억이 넘어. 성훈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엄마, 이게 진짜예요? 진짜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그럼 엄마가 부자였어요? 왜 그동안 숨긴 거예요?
전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를 시험하려고 그랬어. 내가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근데 성훈아, 너 떨어졌어. 엄마,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미주랑 저 사기꾼 김학수 말에 넘어가서 내 엄마를 버리려고 했어. 그게 효도냐? 성훈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빚 때문에, 미주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야? 나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알아? 밤마다 울었어. 내 아들이 날 버린다는 게 얼마나 슬펐는지 알아? 성훈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무슨 기회? 제가 다시 잘할게요. 미주랑도 헤어질게요. 빚도 제가 알아서 갚을게요. 엄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성훈이가 엉엉 울면서 빌었어요. 보기 딱했지만 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용서? 그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어. 지금 당장은 용서 못해. 그때 미주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잘할게요. 어머님 모시고 잘 살게요. 미주도 울면서 빌었어요. 근데 그 눈빛을 보니까 여전히 돈이 아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전 차갑게 말했어요. 너는 자격이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너 같은 사기꾼이 내 아들 옆에 있을 수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 과거 전부 다 까발릴 거야. 미주가 김학수를 돌아봤어요. 근데 김학수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요? 김학수가 저를 노려봤어요. 사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결혼 사기를 쳤잖아요. 내 아들을 속였어요. 당신도 마찬가지고. 사돈 행세하면서 우리 재산 노린 거 다 알아요. 김학수의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사돈, 말 조심하세요.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 여기 다 있잖아요. 당신 전과 기록, 미주 과거 기록. 이거면 충분해요. 김학수가 이를 갈았어요. 근데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었죠. 황 영감이 그때 끼어들었어요. 김학수 씨, 조용히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부를 겁니다. 김학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 뭔가 할까봐 긴장했는데 다행히 참았습니다. 좋아요. 가죠. 미주야, 가자. 미주가 성훈이를 돌아봤어요. 오빠,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성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미주가 울면서 병실을 나갔어요. 김학수도 뒤따라 나갔고요. 병실에 저랑 성훈이랑 황 영감만 남았습니다. 성훈이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엄마, 저 어떡해요? 미주가 사기꾼이었다니. 저 완전히 속은 거잖아요. 그래, 완전히 속은 거지. 근데 성훈아,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뭔데요? 너는 내 엄마를 버리려고 했어. 그게 가장 큰 잘못이야. 성훈이가 더 세게 울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전 아들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성훈아, 나는 너한테 실망했어. 내가 착한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약한 아들이었어. 아내한테 휘둘리고 돈 때문에 엄마를 버리고. 그게 내가 키운 아들이야? 엄마, 이제부터 너는 혼자 살아야 해. 내 돈은 한 푼도 안 줄 거야. 네. 성훈이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내 재산을 너한테 안 물려줄 거야.
대신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 내 돈은 그렇게 쓸 거야. 엄마, 그러면 저는요? 제 빚은요? 내 빚은 내가 갚아. 내가 왜 갚아줘? 내가 만든 빚이잖아. 근데 5억을 제가 어떻게 갚아요? 어떻게든 갚아야지. 밑바닥부터 시작해. 아르바이트도 하고 부업도 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봐. 그래야 내가 사람이 돼. 성훈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정말 저한테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응, 안 줘. 너는 자격이 없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볼 거야. 진짜 뉘우치고 열심히 산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성훈이가 바닥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아들을 위한 거였으니까요. 황 영감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옥자 씨, 잘하셨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고마워요, 황 영감. 그날 병원에서 퇴원하고 전 호텔로 갔어요. 아들네 집에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새 보금자리를 찾아야 했거든요. 며칠 뒤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작지만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혼자 살기로 했죠. 성훈이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근데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들을 만날 마음이 없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황 영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옥자 씨, 자네 아들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알아? 모르죠. 연락도 안 받았는데. 내가 알아봤는데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한대.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알바하고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도 한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짠했어요. 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근데 황 영감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자네 아들 요즘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끊었대. 그냥 일만 하고 빚 갚는 데만 집중한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 그래요? 잘하네요. 옥자 씨,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아들이 정말 변한 것 같은데. 아직이에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제가 아들네 집을 나온 지 반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피스텔 문 앞에 택배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성훈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와 건어물이 들어 있었어요. 명태포, 멸치, 오징어. 제가 예전에 팔던 것들이었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성훈이입니다.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셔서 편지로 씁니다. 엄마, 저 요즘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해요. 주말에는 배달도 해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지만 괜찮아요. 제가 만든 빚이니까 제가 갚아야죠. 지난 몇 달 동안 2억 5천을 갚았어요. 아직 3억 5천이 남았지만 계속 열심히 갚을게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엄마를 버리려고 한 건 평생 후회할 일이에요. 엄마가 저를 시험하신 거 이제 이해해요. 저는 그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엄마, 저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엄마 앞에 떳떳한 아들로 설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게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아들 성훈 올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정말 변한 것 같았거든요. 건어물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버텼었죠. 전 핸드폰을 꺼내서 성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성훈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곤한 목소리였지만 밝았습니다. 성훈아, 엄마야.
엄마, 엄마시죠? 엄마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건어물 잘 받았어. 고마워. 잘 드셨어요? 제가 노량진 시장 가서 좋은 걸로 골라왔어요. 응, 품질이 좋네. 내가 직접 고른 거야? 네, 제가 직접 골랐어요. 엄마 생각하면서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어요. 성훈아, 너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제가 만든 빚이니까 제가 갚아야죠. 힘들지만 견딜만해요. 빚은 얼마나 갚았어? 2억 5천 갚았어요. 반년 만에요. 앞으로 2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그렇게 오래 고생할 거야?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성훈이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전 그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요, 엄마? 너 진짜 뉘우쳤어? 엄마한테 한 짓 후회해? 네, 엄마. 정말 후회해요. 매일 밤 엄마 생각하면서 울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전 결심했어요. 성훈아, 이번 주말에 엄마 집으로 와. 밥 해줄게. 정말요, 엄마? 제가 가도 돼요? 응.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엄마, 정말 감사해요.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게 기뻤거든요. 주말이 됐어요. 성훈이가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윈 게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었고요. 엄마. 성훈이가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어. 그만 울어. 이제 괜찮아. 전 아들을 토닥이면서 같이 울었어요. 밥을 차려줬어요. 성훈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요.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성훈이가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엄마, 진짜 맛있어요. 엄마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나? 원래 맛있었지. 내가 몰랐던 거야. 성훈이가 밥을 다 먹고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사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빚 갚는 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빌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네. 너 스스로 갚아야 해. 그래야 진짜 배우는 거야. 엄마가 도와주면 너는 또 나약해질 거야. 성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말이야. 네. 엄마가 일자리 하나 소개해 줄게. 내 친구 황영감이 운영하는 수산물 도매업체야. 거기서 주말에 일하면 어때? 돈도 꽤 준대. 정말요? 감사합니다, 엄마. 근데 조건이 있어. 절대 게을러지면 안 돼. 성실하게 일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성훈이는 황영감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주중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 주말에는 수산물 도매. 엄청 빡빡한 스케줄이었지만 성훈이는 불평 없이 해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성훈이가 빚을 거의 다 갚았을 무렵이었어요. 전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성훈아, 엄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엄마? 전 장학재단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이거 봐. 엄마가 장학재단 만들었어. 이름은 태양장학재단이야. 엄마 법인 이름에서 따온 거지. 우와, 엄마. 정말 만드셨네요. 응.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돕는 재단이야. 1년에 100명씩 장학금 줄 거야. 성훈이가 서류를 보면서 감탄했어요. 엄마, 대단하세요.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말이야. 네. 엄마 재산의 절반은 이 재단에 기부할 거야.
100억 정도 되겠네. 나머지 100억은 너한테 줄까 생각 중이야.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넌 자격이 있어. 이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 빚도 거의 다 갚았고, 엄마가 봤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성훈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 곁에 있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을 듣고 전 확신했어요. 내 아들이 진짜 변했다는 걸. 성훈아, 그래도 받아. 근데 조건이 있어. 이 돈으로 사업을 해.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해봐. 그리고 성공하면 그때 엄마한테 효도해. 네, 엄마. 꼭 성공할게요. 성훈이는 그 돈으로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직원도 10명 넘게 두고 제법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1년 전 성훈이가 재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제게 인사를 왔을 때 전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우리 성훈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네, 어머님. 정말 사랑해요. 그럼 됐어. 잘 살아라. 지금은 손주도 생겼어요. 예쁜 딸이에요. 이름은 태희라고 지었습니다. 제 법인 이름 태양에서 따온 거죠. 전 요즘 손주 보는 재미로 살아요. 매일 아들네 집에 가서 태희를 봅니다. 손주가 제 품에 안겨서 자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혀져요. 성훈이가 가끔 말해요. 엄마, 그때 엄마가 저를 포기 안 하셔서 감사해요. 만약 그때 돈을 그냥 줬으면 전 지금도 한심한 인간이었을 거예요. 당연하지. 엄마가 너를 포기하겠니? 엄마 덕분에 제가 사람 됐어요.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스스로 노력한 거야. 근데 전 속으로 생각해요. 그때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아들을 시험한 것, 재산을 숨긴 것, 냉정하게 돌아선 것. 다 아들을 위한 거였다고요. 미주는 어떻게 됐냐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김학수랑 같이 또 다른 사기를 치다가 걸렸대요. 이번엔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둘 다 감옥에 갔습니다. 미주는 3년, 김학수는 5년 선고받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전 안타까웠어요. 저 사람들도 제대로 살 기회가 있었을 텐데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지금 제 나이 74이에요. 건강도 괜찮고 손주 보는 재미도 있고 아들도 잘 살고 있어요. 장학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0명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할 때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노량진 시장에 가요. 옛날 제가 일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그때 생각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또 얼마나 보람 있었는지. 황 영감도 여전히 건강해요. 같이 차 마시면서 옛날 얘기를 하죠. 옥자 씨, 자네 진짜 대단해. 그때 결정 잘했어. 고마워요, 황 영감. 당신 도움이 컸어요. 아니야, 다 자네가 한 거지. 자네가 용기가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전 지금도 그 자개농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제는 빈 서류가 들어있지 않지만 여전히 소중한 물건이에요. 그 안에는 추억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어머니가 주신 자개농, 제가 평생 지켜온 비밀, 그리고 아들과의 시련과 화해, 다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가끔 손주 태희한테 얘기해줘요. 태희야, 할머니 이 자개농 있지? 이 안에 할머니 인생이 다 들어있단다. 할머니, 뭐가 들어있어요? 비밀이 들어있지. 아주 소중한 비밀. 뭔데요? 나중에 태희가 크면 얘기해 줄게.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람이 됐는지 말이야. 태희가 웃으면서 자개농을 만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생각해요. 이 아이가 크면 이 자개농을 물려줘야겠다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고.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거죠. 전 200억이 있었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돈을 쓸 때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변했을 때, 손주를 처음 봤을 때, 그리고 장학재단 학생들이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와요. 제 며느리 미주처럼 욕심에 눈이 멀면 안 돼요. 결국 다 들통나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 성훈이처럼 한 번 실수했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열심히 살면 다시 기회가 와요.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 운이 좋았어요. 건어물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고 아들도 결국 제대로 됐으니까요. 근데 그게 다 운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 열심히 살았고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사세요. 그럼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희노애락 사연 채널은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